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사 14강이겠죠, 그렇죠? 근대 문물의 수용 중에서 근대 시설과 근대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을사늑약을 맺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저항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처럼 하얼빈 역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침략의 원흉을 총으로 저격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는 이제 을사의병이나 정미의병처럼 집단으로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일제 저항하기 위해서 서울로 진격하는 서울 진공작전 같은 걸 펼치기도 했고, 또 애국계몽 운동 방식으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고 강해지는 방법은 교육을 통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신민회 같은 이제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대성학교나 오산학교 같은 민족 학교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족을 교육을 시켜서 실력을 양성하게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식의 여러 저항 방법들이 있었다 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역사를 배우면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어떤 시대의 마무리를 할 때 나오는 게 보면 보통 뭐냐면은 문화나 교육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삼국 시대를 배워도 제일 마지막 가면 나오는 게 삼국 시대 문물이에요. 삼국 시대 뭐 절은 뭐 무슨 절을 지었고, 뭐 백제의 무슨 정림사지, 뭐 석탑이 유명하고, 막 이런 내용들 쭉 배우고, 또 뭐 고려 시대 가도 막판에 가면은 고려 시대에 어떤 뭐 문물이 뭐가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뭐 부석사의 뭐 무량수전이 배열림 기둥이 아주 아름답고, 뭐 주포 양식이 어떻고, 뭐 다포 양식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배우고, 또 조선 시대 가도 조선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조선의 이제 문물 이래 가지고 조선에는 뭐 고려 시대는 청자에 비해서 조선에는 뭐 백자가 유행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배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근대 시기에도 이제 앞에 중요한 어떤 역사적 흐름들이 쭉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근대의 이제 문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근대 여러 가지 시설과 근대의 교육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한번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자, 근대 시설의 도입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요 내용인데, 어,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따가. 예, 두 번째는 이제 근대 교육의 발전 과정을 안다. 자, 뭐 요번 시간에 배울 거 내용이 좀 짧아요. 짧은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서, 또 이게 문물이라는 부분은 또 여러분들 또 보면은 전쟁에서 이게 역사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막 누가 누구 죽이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어떻게 음모가 막 발생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이 문물이란 부분은 조금 역사적인 흥미를 끌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또 이 부분 또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 몰랐던 또 상식을 알아가는 또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 봅시다. 자, 근대 시설과 근대 교육. 자, 이제 근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외국을 보면서 어떤 저런 시설들 우리가 배워서 도입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냐? 어, 우선 방문국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방문국. 방문국이라는 거는 이제 뭐 하는 기관이냐? 자, 방문국은 신문을 발행하는 이제 인쇄기관인 겁니다. 인쇄기관. 우리가 이제 그 조선의 이제 마지막 대한제국 때 가면은 뭐 방문국을 세우고 우리가 신문을 국가에서 찍어냅니다. 그 이제 국가에서 찍어내는 신문의 이름이 뭐냐면은 한성순보라고 하는 기관이 아니고 기관이죠. 한성순보라고 하는 이제 그 신문을 찍어냅니다. 요거 이제 찍어내던 이 기관이 바로 방문국이고, 두 번째로 이제 기기창이라는 곳을 만들어. 기기창. 자, 기기창은 뭐냐면은 신식 무기 공장이에요. 이제 서양식 대포나 서양식 총, 소총을 제작하던 이제 공장인데, 왜 이름이 기기창이냐면은 청나라에서 이제 양무 운동을 벌이면서 청나라가 먼저 이제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였을 때 중국의 이 청나라의 텐진에 있던 청나라의 신식 무기 제조 공장 이름이 기기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중국 청나라의 기기창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신식 무기 공장이 기기창입니다. 참고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무기를 꽤 잘 만드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군대에서
쓰게 되는 총 있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 제식 소총을 별도로 갖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 소총을 만들 기술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미국의 아말라이트사인가 거기서 이제 나온 M 이제 16이라고 하는 이 소총을 이제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소총이 K1과 K2라는 소총을 쓰죠,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이거 대우정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소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의 제식 소총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제 무기를 만든 회사들, 오늘날 무기를 만든 회사들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방위산업체라 불러요. 방위산업체. 줄여서 이제 방산업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 이제 방위산업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한화라고 하는 회사 알아요? 한화? 우리 그 10월 달 되면 서울 불꽃 축제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막 그 불꽃 쇼 하죠, 그렇죠? 63 빌딩이 이 한화 거거든요. 이 한화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화? 한화가 이게 줄임말이에요. 한화가 참 여러분 야구팀도 있죠, 한화 이글스. 한화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한화예요. 뻥이 아닙니다. 이거 선생님 지금 여러분 낚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인데 이 하나가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방산입니다. 방산.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여러 가지 뭐 포도 만들고 막 하나 테크인이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무기들 많이 만들어요. 또 뭐 유명한 회사가 풍산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풍산이라고 하는 또 그 방위산업체도 있고 뭐 현대 로템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방위산업체가 꽤 많고 주로 이런 회사들이 다 어디에 있냐? 주로 이제 경남 창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창원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었는데 진짜로 창원에 가면 이 방위산업체 공장이 꽤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공장 사이로 막 자주포 같은 거 보이고 그래요. 막 탱크 같이 생긴 것도 막 보이고. 물론 이제 막 드러내놓진 않지만 그 공단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게 언뜻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기기창은 신식 무기를 만들던 공장이다. 자, 그다음에 전한국은 이제 뭐 하는 곳이냐? 전한국은 화폐를 주주하는 곳입니다. 화폐 주주하는 곳인데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전한국이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 조폐공사, 조폐창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조폐창 이 돈을 찍어내는 조폐창이 어디인지 알아요? 우리 조폐창이 경상북도 경산인가? 거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같은 거 가가지고 봐도 위치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조폐창 위치가. 왜냐면 이 조폐창이 국가 주요 이 보안 시설이거든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나쁜 놈들이 가가지고 조폐창을 털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여기 가면 현금을 찍어내는 곳인데 여기가. 그래서 조폐창이 국가 보안 시설로 분류가 돼서 위치라든지 정확히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여기 이제 조폐창 직원들도 조폐창 안에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를 다 한대요. 다 해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왜 소지품 검사 왜 하겠어요? 아니 들어갔다가 돈 막 찍어내고 있는데 막 한 몸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는 돈을 얼마 갖고 들어가는지 이런 걸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해놔야 나올 때 들고 나온 돈이 조폐창에서 그냥 들고 나온 돈인지 아니면 본래 자기 돈인지 이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폐창 이 화폐를 만드는 곳이 바로 당시 이름이 전한국이었습니다. 이 전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을 어떻게 찍어냈냐? 전한국에서 처음에 돈을 찍어낼 때는 금본위 제도에 따라서 돈을 찍어냈어요. 금본위 제도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금화를 찍어내는 겁니다. 금화. 화폐가 이꼴 뭐다? 금이다. 그게 금본위 제도예요. 금이란 건 사실 시대가 바뀌거나 어떤 지역이 바뀌더라도 그 가치가 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기금속이 바로 이 금이지 않습니까? 이제 금을 가지고 금화를 찍어냈는데 전한국에서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이 금화를 찍어서 유통시킬 만큼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금본위 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은본위 제도로 갑니다. 은본위 제도. 은은 그래도 금보단 덜 귀하니까 은으로 화폐를 찍어내면은 충분히 유통할 만큼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은본위 제도를 갖고 이제 은화를 찍어내자 돈 있는 사람들이 은화를 자기 집에다 그냥 쟁여놓는 거예요. 자기 집에 창고에다 은을 쟁여놓고 은화를 풀지 않으니까 이 전한국에서 은화를 찍어내더라도 절대로 은이 유통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대한제국의 경제 자체가 이제 화폐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또 뭐가 터지게 되냐면은 메가타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국채보상 운동 때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빚을 지게 했던 일제가 추천했던 그 재정고문인 메가타가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이제 바꿉니다. 메가타가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메가타는 우리나라에 이제 엔을 조선엔을 갖다가 이제 유통을 시킵니다. 조선엔을 유통시키고 일본에는 뭐가 있겠어요? 일본에 이제 제1은행이 찍어낸 일본엔이 있겠죠, 그렇죠? 일본엔과 조선엔을 1대1의 가치로 맞교환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도 N을 쓰게 되는 거고 일본도 N을 쓰게 되는데 이거 두 가지가 1대1의 가치로 서로 맞교환이 가능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내에 일본의 N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조선에는 이제 갈 곳을 잃고 왜냐면은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뭔가 조선 N은 믿음이 안 가. 막 그때 전한국에서 자꾸 화폐 정책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의 N은 믿음이 가. 일본은 뭔가 당시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근데 일본 N과 조선 N이 1대1의 가치로 교환이 가능해.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조선 N을. 전부 일본 N으로 바꿔버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회에서 유통되는 이제 화폐가 일본 제1은행이 발행한 일본 N이 이제 이 유통이 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화폐 자체가 일본 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일본 돈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을사늑약과 또 한일 병합조약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에 쉽게 예속되어 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한국은 화폐를 주조하던 기관이었다. 여기 보면 이제 경복궁에 처음 전등이 이제 설치된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등을 밝혀가지고는 와 막 전기야 신기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전신 업무가 시작됩니다. 전신 업무. 자, 전신 업무가 뭐냐? 전신 업무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전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화. 이 전신 업무가 이제 지금처럼 여러분들 그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있는 전화 교환수가 있어가지고 이 전화 교환수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여보세요 하면 이 전화 교환수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디 연결해 드릴까요? 하면 뭐 어디 개똥이네 집 연결해 주세요 하면 이제 개똥이네 집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초기에 이제 이 전화 교환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이 전화가 몇 대가 도입이 되냐면 초기에 12대가 도입이 됩니다. 12대의 전화기가 도입이 되는데 어디다 설치했냐? 일단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고종황제죠. 당시 고종황제. 그래서 이제 고종황제가 있는 이 궁에 전화기를 3대를 설치합니다. 3대. 3대를 설치하고 당시 이제 지금으로 치어도 이제 무슨 부, 뭐 국방부, 뭐 통일부, 외교부, 뭐 기획재정부 이런 식으로 각 부 7개 부에 한 대씩 해서 각 부에 7대 10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2대는 어디냐면은 이제 평양 당시에 이제 북쪽 지방의 최대 도시였던 평양에 한 대, 그다음에 저 남쪽 지방의 부산에 한 대. 그래서 총 12대의 이제 전화기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시작되냐면 전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전차 운행. 전차라는 게 뭐냐면은 기차예요, 기차. 기차인데 이 그러니까 이 전차가 전기를 이용한 이제 기차인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전차 자체가 이제 들어오면서 뭐 서울의 종로 일대에 이제 이렇게 그 여러분 뭐 옛날에 야인 시대 이런 뭐 드라마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전기줄이 위에 달려가지고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가는 궤도 전차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의 어떤 지하철 전차 같은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상으로 다니는 이제 사람 많이 안 타는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트롤리 그런 것들이 이제 다녔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철도가 보급이 됐어요. 철도 이게 이제 진짜 기차인 거죠, 그렇죠? 자, 철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제 보급이 되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보다 훨씬 잘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그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서울이고요. 서울. 제일 처음에 이제 철도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게 되냐? 항구 도시인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서울 경자에 인천에 인자를 써서 이게 경인선이에요. 경인선. 그 다음에 이제 경인선 다음에 생겨지는 이제 기찻길이 어디냐?
여기 남부에 일본과 제일 가까운 이제 도시 중에 하나인 부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이게 서울 경자에 부산의 부자를 써서 경부선이 놓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놓게 되는 곳이 어디냐? 여기 이제 저 압록강에 중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 도시인 의주, 의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가 놓입니다. 이게 의주니까 경의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놓이게 되는 철도가 여기에 가면은 원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북쪽에 동북지방에. 그래서 원산과 서울을 연결한 철도인 경원선. 이렇게 네 개의 철도가 이제 당시에 놓이게 되는데 요 과정에 이제 누가 이 철도들을 놓게 되면은 원래 뭐 미국도 갖고 있는 게 있었고 또 뭐 프랑스, 러시아 몇 개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철도 부서권에 욕심을 냈는데 다 제끼고 결국 누가 다 이걸 독점하냐면 일본이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상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경원선 다 깐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깔아줬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누구냐면은 그런 이제 식민지 시대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던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제 이끌었고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부르는데요. 요새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이 사람들을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뉴라이트. 뉴라이트. 우파인데 우리는 과거의 우파와는 다르다. 새로운 우파다. 뉴라이트다. 이렇게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인데 이 사람들 주장은 이거예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 철도도 깔아주고 우리나라에 항구도 만들어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발전소도 만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가 이제 부상하게 되는 근본 바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 36년간의 일제 시대를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주장이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제 시대 때 들어와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보다 우리나라의 미국 쌀 생산량이 그 전보다 훨씬 늘었어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깔았죠, 그렇죠? 항구도 만들어주죠. 공장도 북쪽 지방에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일제 시대 때 이렇게 많이 발전했으니까 일제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제에게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가 일단 선생님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제가 일단은 의도를 갖고 봅시다. 의도를 가지고 일제가 우리에게 항구도 지어주고 공장도 만들고 철도도 깔아주고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쌀도 많이 생산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던 게 일단 첫째 의도로 일본의 좋은 의도였을까요? 일본이 좋은 의도. 우리는 의도가 조선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조선이 아주 부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제는 철저하게 조선을 식민지로서 수탈하고 이용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도 자체가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도가 뭐가 중요해? 결과론적으로 좋았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좋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당장 일본의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산미 증식 계획. 자, 그 사람들 주장하는 대로 진짜로 우리나라에 나중에 산미 증식 계획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그럼 늘어난 쌀이 우리 백성들의 우리 조선 사람들의 밥상으로 먹는 밥의 양의 증가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군산이나 인천이나 부산을 통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늘어난 쌀 생산량은 전부 일본의 전쟁 물자로 다 반출돼 갔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원래 일제가 아니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5였는데 이게 일제가 들어와서 새로운 영농법을 알려주고 하면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이게 10이 되었다. 그러면 5만큼이 플러스 된 거니까 5만큼 일제한테 아리가또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죠. 원래 5였는데 10이 됐는데 일제가 얼마를 뺏어가냐? 일제가 8을 뺏어갑니다. 그러면은 얼마 남아요? 5에서 10으로 늘었는데 8 뺏어가니까 2 남죠. 일제가 아닐 때는 5 있었는데 일제가 들어와서 늘여놓고 뺏어가니까 2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활살이가 더 팍팍해진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정말 많은 우리 농민들이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저기 간도나 여기 만주 지역에 있는 간도 지방이나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로 떠나지 않습니까? 뭐하러 떠나겠어요? 조선 내에서 살기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과거보다 더 팍팍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지.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주장대로 일제시대 때 쌀 생산량이 늘어나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으면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간도고 연해주고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자, 그리고 뭐 철도를 깔아줬다. 철도 깔아줬죠. 물론 좋은 의도 아니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철도를 깔 때 일본 애들이 지들 돈으로 깔았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의선의 목침 하나마다 조선 백성 한 명의 목숨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철도에 보면은 철도 깔 때 이렇게 철길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대고는 그 위에 이렇게 철도 레일을 깔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 요게 목침이에요. 이 목침 하나 깔 때마다 조선 노동자의 목숨 하나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일제가 경의선,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깔 때 우리나라 조선 노동자들을 진짜 헐값에 강제로 데려다가 돈도 얼마 주지 않고 강제 노역하다시피 해서 이런 경의선,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다 깐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 나중에 다 깐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 피땀으로 깔게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자기들이 깔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받아 챙기겠죠. 그렇죠? 거기다 더욱더 무서운 건 나중에 이 철도들이 뭘로 이용이 되냐? 러일 전쟁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일제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쟁 물자를 수송하고 또 한반도에서 여러 자원을 수탈해가는 정확히 빠르게 수탈해가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뭐 철도도 만들어주고 했다는 거 이거는 의도도 나쁘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나빴다는 거예요. 얘네가 만들어준 거 뭐 공장 이런 거 6.25 때 다 박살났어. 없어. 뭘 얘네가 남긴 게 있다고 우리한테. 진짜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 이 부상한 거는 일본이 이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줘서 뭐 그걸 바탕 우리가 성장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잠잘 시간 아껴가고 먹을 거 아끼고 줄여가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공부하고 또 직장에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그렇게 우리 민족성의 근거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한 거지. 절대로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제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근대화 시절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장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반대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했다가 나라가 완전 개박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일제가 한국전쟁에 소모되는 수많은 전쟁 물자를 일본 땅에서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이용해서 일본의 경제가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절대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뭐 줬던 만들어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들 의도도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좋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해주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주면 돼요. 특히 쌤이 인정할 건 인정한 스타일인데 일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 게 있긴 해요. 일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사실 사과가 아니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아예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전혀 교류가 없었고 그러나 이제 60년대 들어와가지고 일본하고 조금씩 교류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일본하고 야 과거에 너희가 우리를 침략했던 거 솔직히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일제가 우리한테 사과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뭐라고 줬냐면 독립 축하금이라고 돈을 줍니다. 그 돈을 좀 받았던 게 꽤 돼요.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도 많았던 돈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원이, 중요한 동력원이 됐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케이, 인정한다. 일본이 그때 우리한테 전쟁 이제 이 배상금으로 줬던 돈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건 쌤 인정합니다. 근데 무슨 일제가 36년간 우리를 지배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를 수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근대 사업들이 우리나라 오늘날 경제 발전에 뭐 원동력이 되었다?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뉴라이트 학자들 왜 그런 주장하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이런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니? 이 사람들 뭐 양심적인 학자라서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진짜로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 성장의 어떤 배경, 그 동력이 됐던 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뉴라이트 학자들 뒤에서 누구 지원받냐? 수많은 일본의 우익단체 기업들, 우익 기업들 있죠. 아사히 맥주라든지 뭐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그런 이제 수많은 우익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후원을 엄청나게 받아요, 뉴라이트 학자들이. 걔들 입장에선 땡큐지. 아니 일본 사람도 아니고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인데 막 일본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던 게 좋았대. 그 우리가 도움이 됐대. 막 그런 막 주장을 하고 다녀. 얼마나 이쁘겠어. 하면서 막 돈 더 주고 막 공부 더 해봐. 그런 주장 많이 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근거도 없고 결론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 자기들 이익 때문에 일본 우익 기업의 스폰을 받아가지고 그 돈 그거 탐이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철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깔렸고, 실제 이제 이 철도가 깔리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당시에 뭐 그 전에는 걸어 다니고 하면은 사실 서울에서 인천까지 걸어서 12시간 걸렸어요. 하루를 온종일 걸어야 인천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이 철도 딱 경인선 깔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이 경인선의 표정 속도가 얼마였냐? 표정 속도가 뭐냐면은 기차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 곳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제 기차가 역마다 쉴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도착까지 총 얼마 걸리는지 해서 시속을 내는 게 그 표정 속도인데, 표정 속도로 한 시속 20km 됐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경인선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걸어갈 때 12시간 걸려 걸어갔는데 이 경인선이 대충 한 50km쯤 될 거거든요. 아니 30km대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50km라 치면 2시간 반이면 가는 거고 30km대면 1시간 반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철도도 보급이 됐고, 자, 서양식 병원이 또 설립이 돼요. 서양식 병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지우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서양식 병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죠. 지우개 기능. 여기 지워집니다. 자, 서양식 병원은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식 병원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 한의학이라 부르죠, 그렇죠? 한의학. 한의학 하면 이제 또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지역과 관련 있는 구암 허준 선생님 생각나죠? 동의보감,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단하지만 사실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학적으로 더 뭔가 정확하고 좀 확실한 거는 아무래도 서양에서 건너온 의학이, 선생님 개인 의견입니다. 한의학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뭐 가족 중에 무슨 뭐 의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서양식 이 의술이 저는 더 낫다고 보는데, 그런 이제 이런 우리 방식의 한의가 아닌 이제 서양식, 이제 양이라고 부르는 서양식의 이제 어떤 이 근대 병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생겨난 근대 병원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그 광회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생겨요. 병원이 생기는데, 이 광회원이 이제 누가 세운 거냐면은 우리 정부에서 세우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왔던 의사 알렌이라는 의사가 이제 고종왕자인데 이게 가지고 조선 땅에도 서양식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제 널리 은혜를 베푼다 해서 강해원을 이제 세웁니다. 세웠다가 세운 지 13일 만에, 이제 12일 만에 13일째 되는 날 고종임금이 야,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름을 바꾸자. 이름을 강해원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제중원이라 하자 해서 제중원이 이제 이름만 바뀐 거예요. 13일 만에. 제중원은 널리 대중을 구제하는 곳이다 해서 제중원을 만듭니다. 제중원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제중원이 나중에 이제 조금 시설이 이제 작다 보니까 좀 쇠락하고 이래서
재중원이 이제 영업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이제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 중에 연희전문학교라는 걸 세우는데 이제 관여했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가 있어요. 언더우드. 나무 아래 살았나 봐요.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이 재중원을 좀 어떻게 좀 크게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면 이제 클리브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리브랜드에 돈이 겁나게 많은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 이름이 뭐냐면은 부자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세브란스라는 이 부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조선 땅에 서양식 의료에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가 오케이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재중원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한 병원의 이름이 이제 뭐냐? 그 세브란스의 이름을 세브란스가 돈을 내줬으니까 세브란스 이름을 따서 이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나중에 이 언더우드가 세웠던 연희전문학교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대학교가 되죠. 이게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왜 연세대학교가 되냐면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의 연, 세브란스 병원의 세 해서 연세대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연세대학교 뜻이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서 연세대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도 연세대학교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주장하는 거죠. 조선의 최초 서양식 근대 병원인 강혜원의 뒤를 이은 게 재중원이고 13일 이름 바뀌었다 했죠. 재중원을 갖다가 계승한 병원이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의과대학 병원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정통성 있는 병원은 어디다? 바로 우리 연세대학교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과 달리 대한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대한의원은 이제 고종황제가 세운 병원인데 이 이완용이 칼에 찔렸을 때 이완용이 여기서 목숨을 구하기도 했어요. 대한의원이 있었는데 대한의원은 이제 고종황제가 세운 병원이고 대한의원이 나중에 뭐가 되냐 이게 서울대학교 병원이 됩니다. 이게 서울대 병원이 되는데 서울대 병원 사람들은 야, 이거 강혜원 이게 재중원이 되었다. 재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재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면서 이미 재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관계는 끊어진 거다. 실제 국가에서 지은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의 명맥은 대한의원이 이었다. 그래서 대한의원이 나중에 된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재중원의 명맥을 이은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서울대병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이 우리가 정통파다, 세브란스 우리가 정통파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더 여러분 병을 잘 고쳐주는 병원이 장땡입니다. 자, 둘 다 되게 좋은 훌륭한 병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양식 병원도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생활의 편리함이 생겨났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특히 철도 같은 것들은 열강, 잘 나가는 국가들의 침략과 이권 침탈에 이제 악용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려고 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교육을 볼까요? 교육? 시간이 또 33분이 지났네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교육. 자, 근대 교육 보면 개항 초기에 원산학사라는 게 생겨납니다. 원산학사는 이제 저기 평안도에 있는 원산 지역에 생겨난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입니다. 우리 마포중학교도 사립학교죠. 원산학교는 그런 사립학교 중에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입니다. 원산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설립한 학교가 원산학사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는 어디냐? 동문학입니다. 동문학은 정부에 설립했는데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 문물이 들어오니까 외국과의 어떤 통역이 필요하다 해서 통역관을 양성하는 게 목적인 학교가 바로 동문학이었습니다. 동문학. 자, 그 다음에 또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유경공원. 이거는 동문학 다음에 생겨난 이제 학교인데 동문학이 정부가 세운 최초의 학교가 맞아요. 근데 동문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합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뭐만 가르쳤다 했죠? 외국어 통역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동문학은 반쪽짜리 학교다. 진정한 학교라 볼 수 없다.
일종의 뭐 훈련소 같은 곳이다. 진정한 학교라면은 특정 과목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뭐 영어, 수학, 과학, 지리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게 학교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를 갖다가 유경공원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유경공원. 유경공원은 영재를 육성하는 공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유경공원인데 이게 무슨 파크가 아니에요. 가든이나 파크가 아닙니다. 참고로 유경공원에 이 다닌 학생 중에 누가 있냐? 매국노로 유명한 이완용이도 이 유경공원 출신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이화학당이나 배제학당이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설립을 했는데 이제 배제학당은 아펜젤러라고 하는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가 지은 학교인데 오늘날까지 배제 중학교, 배제 고등학교 남아 있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서울의 이 중구의 정동 쪽에 있었는데 학교가 이전을 했죠. 지금 어디냐? 강동구에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데 되게 명문 학교고 여러분들 그 선생님과 닮은 배우 있죠? 그 조씨, 조인성이라고. 조인성이 죄송합니다. 조인성도 이 배제 중고등학교 출신이고 배제 중고등학교 동문회가 되게 빵빵합니다. 역사가 엄청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이 배제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배제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설립자인 아펜젤러 이 상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이렇게 서 있는데 아펜젤러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아펜젤러 아저씨가 있는데 아펜젤러 아저씨 손가락을 만지면 수능 만점 받는다. 이런 이제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이 손가락을 엄청 만져대 손가락에 다 달았어요. 아펜젤러 아저씨 손가락 만지면은 수능 만점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배제 대학교가 있는데 배제 대학교는 대전에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 배제 중고등학교 재단과 관련이 있긴 한데 이제 배제 대학교가 이게 그 뭐 배제 중고등학교 출신들은 야 배제 대학교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 정통파가 아니다 막 그래가지고 뭐 동문회 따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도 하고 좀 시끄러운데 어쨌든 이 배제 중고등학교가 이제 이 배제 학당에서 명맥을 잇는 학교인 거죠. 자, 그리고 이화학당은 뭐냐면은 이화학당은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 아줌마예요. 이제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이제 아주머니가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세운 학교인데 이 메리 스크랜튼이 만든 이화학당 오늘날 이제 뭐가 돼 있습니까? 이화 이제 여자대학교가 돼 있죠, 그렇죠? 이화 여자대학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런 이화 여자대학교나 배제학당 배제 중고등학교 학교들을 이제 세웠다. 자, 뭐 그렇게 알면 되고 넘어가서 이제 자, 근대 교육. 자, 갑오개혁 시기가 되면은 고종임금이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 교육을 나라에다가 세우는 조서, 왕이 이제 알리는 조서를 갖다가 널리 이제 반포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 뭐 교육이 뭐 겁나 중요하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그다음에 뭐 교육을 할 때 지와 덕과 체를 균형 있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 뭐가 바로 돼야 된다. 교육이 바로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을 하는 게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고종임금이 발표했는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이제 학교가 세워지죠. 그렇죠? 사범학교. 한성 사범학교 같은 사범학교가 뭐냐면은 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제 양성하는 학교가 사범학교입니다. 사범학교 또 기초교육기관인 소학교라든지 동문학 같은 외국어 학교들이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시기로 넘어오면은 상공학교, 상업과 공업을 가르치는 상공학교와 광무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광무학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광무학교가 대한제국의 연호인 광무, 이게 아마 빛광자에 아마 호반무자일 건데 이거랑 이제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광무는 이게 힘쓸 무자에 광업할 때 이제 광산할 때 그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광업에 힘쓰는 학교가 바로 이제 광무학교니까 광부를 이제 이 배출한 학교가 광무학교예요. 그래서 상공학교와 광무학교는 전부 공통적으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실업계 요새식 용어로 특성화 학교가 되겠죠.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그런 학교들이 되겠죠. 자,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사립학교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학교들이 많이 한 170개 정도 여학교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조금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서울 시내 있는 고등학교의 60% 이상이 사립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
국가가 이제 교육을 책임지려는 어떤 그 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했냐 이 개인이나 또는 어떤 그 사설 사립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만드는 사립학교에 많은 교육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사립학교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게 대한제국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넘어가서 한번 이 question 퀴즈 한번 볼까요? 자, 근대 시설의 도입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땡땡의 침략과 이권 침탈에 이용되기도 했다. 자, 뭐죠? 그렇죠. 외세의 침략과 이권 침탈에 이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던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전부 다 일제가 우리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가보개혁 때는 땡땡땡땡땡땡가 반포되어 사범학교, 서학교 등이 세워져 근대교육 확대되었다. 그렇죠? 교육, 입국, 조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는데 40분 지인데서 40분. 예, 너무 시간이 길죠? 죄송합니다. 사제의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을 들었다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별도의 구글 클래스룸의 퀴즈를 따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 30분인가 35분인가 배정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좀 시간을 꽉꽉 채우거나 아니면 넘어서 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들 뭐 퀴즈 따로 풀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오늘도 퀴즈는 면제. 자, 이거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먼저 들은 친구들이 야, 오늘 퀴즈 없대! 라고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친구들 수업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들은 친구들은 퀴즈가 없구나. 다행이다. 하고 다른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은 오프라인이 되겠죠. 오프라인 때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